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문 열었습니다. 옵스테이스가 했던 직원들이 관리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음에도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일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가라는 질문은 항공 전문가들이 부기장들에게 수없이 물었던 바로 그 질문이기도 하다. 그뿐 아니라 홉스테스의 연구는 항공산업계에서 누구도 의심해 본 적 없던 부분에 대해서도 묻고 있다. 그것은 부기장들이 자기 의견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은 그가 자라온 문화의 PDI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관제사가 아무리 당황스럽게 몰아붙여도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는 미국인 조종사는 한 명도 없다고 했던 라트와트의 말이 뜻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다. 미국은 PDI가 낮은 문화를 갖고 있다. 아무리 강한 압박을 받을지라도 미국인은 미국인다운 방식으로 생각한다. 미국인다운 방식이란 관제탑의 관제사 역시 자신과 마찬가지로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나라는 PDI가 그 정반대이다. 과연 어떤 나라일까? 바로 컬럼비아이다. 비행기 조종사의 행동을 설명할 때 문화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온 심리학자 로버트 헬름 하이히는 아비앙카 52편의 추락 사건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콜롬비아인의 국민성을 감안하지 않고는 사고 당시의 클러츠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으며 그날 그가 공경에 빠졌던 것은 건의에 대한 존중이 몸에 익은 사람이 빠지게 되는 공경과 동일한 것임을 주장하는 에세이를 발표했다. 그 일부를 인용해보자. 권력간격 지수가 높은 나라에서 상급자들이 흔히 그랬듯 기장이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자 부기장은 좌절감을 느꼈다. 부기장과 기관사 모두 기장이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라며 누구도 대안을 내놓을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었다. 클로츠는 스스로를 하급자로 보았고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의 몫이 아니었다. 그 일은 기장이 해야만 했는데 그때 기장은 탈진 상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강압적 성향이 강한 케네디 공항 관제탑은 비행기가 계속 허공에서 맴돌도록 내버려 두었다. 클로츠는 자신들이 공경에 처했다는 사실을 전달하고자 계속 시도했지만 그는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말하듯 다시 말해 자신의 문화적 배경에서나 통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했다. 그러나 관제탑 요원들은 콜롬비아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권력 간격 지수가 낮은 미국인이었다. 미국인은 자신과 조종사 사이에 위계 질서가 있다는 생각 따위는 하지 않으며 그들에게는 부기장의 왕곡어법이 상급자에 대한 하급자의 강곡한 합법으로 읽히지도 않았다. 단지 그것은 조종사에게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뜻할 뿐이었다. 실제로 관제탑과 클로치 사이의 의사소통이 문화적 차이로 틀어지고 있다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는 대목이 있다. 읽다 보면 고통스러울 지경이다. 이것은 충돌을 몇 분 앞두고 아비앙카 52편과 관제탑 사이에 오간 마지막 대화이기도 하다. 클로츠가 방금 연료 상황을 묻는 관제탑의 질문에 그런 것 같다. 대단히 고맙다. 라고 대답한 다음 카비에데스 기장이 클로츠에게 물었다. 카비에데스, 그쪽에서 뭐래? 클로츠, 화가 난 것 같은데요? 화가 났다니? 클로츠는 상처를 받고 있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비행기는 재앙으로 빨려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하급자는 무조건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문화적 배경의 강력한 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처한 공경을 말하려다 실패했다고 생각했고 관제탑에 있는 상급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 케네디 공항에서 벌어진 추락 사건 이후 아비앙카 항공의 경영진은 사후평가를 실시했다. 그들은 연이어 4건의 사고를 겪은 다음이었고 그 모든 사건을 통해 신체적 결함이 없고 평균이거나 평균 이상의 비행 능력을 가진 조종사들을 선별했음에도 여전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들의 보고서는 마드리드 추락 사건의 경우 부기장인 기장에게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설명하고자 노력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부기장은 옳았다. 하지만 그들은 사망하고 말았다. 왜냐하면 부기장의 질문에 함축된 제안이 너무 약했기 때문이다. 기장은 그의 말을 완전히 무시했다. 어쩌면 부기장은 기장의 결정에 의문을 표시함으로써
그의 뜻에 항거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다. 아니면 기장이 그 지역을 여러 차례 비행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는 말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부기장은 자신의 견해를 더 강력하게 표출했어야 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은 출신자의 성격과 강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PDI가 높은 문화에서 좋은 조종사가 나오기란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PDI가 가장 높은 나라는 컬럼비아가 아니다. 헬름 라이히와 그의 동료인 애슐레이 메리트는 전 세계 조종사들의 PDI를 측정한 적이 있다. 그 결과가 궁금한가? 1위는 브라질이었고 2위는 한국이었다고. 잔고장 날씨 그리고 피곤함. 비행기 추락 사고의 사후 분석을 책임지고 관장하는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본부는 워싱턴 포토맥강 옆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70년대풍의 건물에 자리 잡고 있다. 그곳에 가면 위원들의 긴 복도를 따라 엔진 터빈이 녹아내린 조각, 헬리콥터 회전 날개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 등 파손된 비행기의 잔해로 꽉 찬 연구실들이 배치되어 있다. 그 연구실 중 하나 흔히 블랙박스라고 불리는 조종실 음성 및 데이터 녹음기가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1996년에 110명의 사망자를 낸 플로리다 벨류 젯 여객기의 추락 사고 현장에서 회수한 것이다. 신발 상자 크기의 두꺼운 강철판으로 만들어진 블랙박스는 뭔가에 의해 엄청난 힘으로 물어뜯긴 것처럼 구멍이 나 있었다. 교통안전위원회의 조사관들 중 일부는 기술자로 그들은 추락사고 현장에서 물질적 증거들을 수집한다. 조종사들은 또 다른 종류의 증거물에 해당한다. 엄청나게 많은 심리학자가 조종사들이 추락 직전까지 나눈 몇 분간의 대화 기록을 듣고 그들이 어떤 말을 주고 어떤 말을 했으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알아내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교통안전위원회에서 블랙박스 해독에 관한 한 최고의 전문가는 50년대 스타일의 깡마른 심리학 박사 말콤 브레너로 그는 대한항공의 괌 추락 사건을 조사한 사람 중 하나이기도 하다. 브레너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일반적으로 괌에 진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괌 공항에는 글래드스코프트라는 항공 유도등이 있기 때문에 조종사는 공항에서 쏘아주는 거대한 레이저 빔을 따라 비행기를 몰고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그날 밤에는 글라이드 스코프가 나간 상태였다. 그날따라 글라이드 스코프가 작동 불능 상태였습니다. 수리를 위해 다른 섬에 보내졌죠. 하늘에 떠 있는 사람들에게 글라이드 스코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경고가 발송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글라이드 스코프를 수리하고 있던 그달에 이미 괌 공항에서는 1,500여 편의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했다. 그것은 그저 착륙을 좀 더 어렵게 만드는 아주 사소한 일에 불과했다. 브레는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두 번째 요소는 날씨였습니다. 남태평양에 들었으면 일반적으로 기상 상태에 대해 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폭풍이 없으면 대개 열대 낙원이라고는 보고가 올라가지만 그날 밤엔 모니터엔 스톰셀 습기를 머금고 마치 하나의 덩어리처럼 움직이는 공기, 이것이 모여 폭풍을 유발한다는 잔뜩 떴지요. 대한항공 조종사들은 공항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 나타난 스톰셀을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장이 결정을 내려야 했죠. 착륙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글쎄요. 그들은 분명 VOR, DME를 보고 접근하는 식으로 비행기를 몰아야 했을 겁니다. 복잡하죠. 엉덩이가 쑤실 정도로 힘들어요. 제대로 해내려면 많은 협업이 필요합니다.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돼요. 하지만 몇 킬로미터 앞에서 아시다시피 기장은 괌 공항의 불빛을 봤습니다. 안도했죠. 그리고는 비주얼 어프로치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죠. VOR은 공항에 다가갈 때 조종사가 자신의 고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주는 신호기이다. 글라이드 스코프가 뛰어들기 전까지 조종사들은 VOR에 의존하고 있었다. 기장은 VOR을 기점으로 비행기를 접근시킨 다음 공항의 불빛이 보이면 육안으로 착륙시킬 생각이었다. 이것은 합당한 전략이다.
조종사들은 언제나 시계 착륙을 한다. 그런데 조종사들은 대개 하나의 계획이 망가지면 대안을 마련하지만 이 기장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들은 관제소와 협력했어야 합니다. DME를 이용해 하강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했어야 했지요. 하지만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스톰셀이 주변에 가득하고 쭉 가다가 어느 시점을 넘으면 구름을 뚫고 공항에 불빛이 보일 거라고 가정하고 있었다면 500피트 상공에서도 불빛이 보이지 않을 때 고도를 높였어야죠. 그리고 한 가지 잘못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가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던 VOR은 공항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4km 떨어진 미니츠 힐에 있는 거였죠. 물론 그에 맞는 공항도 있습니다. 공항에 VOR은 있고 곧장 따라가면 할주로가 나오죠. 하지만 감에서는 VOR을 따라가면 나미츠 힐로 이어집니다. 기장은 VOR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 기장이 감 공항에 보고한 내용에 명확히 적혀 있다. 그는 감 공항에 8번이나 착륙해 본 경험이 있고 이륙하기 전에도 그 점을 특별히 언급했다. 그러나 다시 강조하지만 이것은 새벽에 벌어진 일이고 그는 전날 아침 6시부터 잠을 자지 못했다. 브레너는 계속해서 분석 결과를 들려주었다. 피로도 한 원인이 됐죠. 그 코스는 왕복 비행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비행기를 타고 착륙한 다음 지상에 몇 시간 보내고 해가 떠오를 때 다시 나가는 거죠. 기장은 한 달 전에도 그런 비행을 해봤습니다. 그때 그는 1등석에 앉아서 잤죠. 그런데 이제 다시 비행해서 들어가는데 그는 매우 피곤하다고 말했습니다. 감 사고도 아비앙카 52편 사건과 마찬가지로 비행기 추락 사고를 유발하는 세 가지 요인, 즉 사소한 기술적 장고장, 나쁜 날씨, 피곤한 조종사가 모두 결합되었다. 이들 각각은 사고를 불러오지 못한다. 조종석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실수가 뭉쳐야 이 요소들이 결합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대한항공 810편은 문제의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다. 세 가지의 요인보다 더 큰 요인의 발견. 다음은 대한항공 801편이 추락하기 30분 전부터 블랙박스에서 녹음된 것이다. 그 내용은 피곤하다고 불평하는 기장의 말로 시작된다. 오전 1시 20분 1초 기장. 이거 뭐 왕복해가지고 9시간이 나와야 뭐 조금이라도 있을 것 아니야. 이거 8시간 나오면 말짱 헛일 아냐. 8시간 가지고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 아이고 맥시멈으로 고생하는구나. 맥시멈으로 이게 아마 이래 되면 케빈 승무원들 호텔비 안 들어가지요. 비행시간 맥시멈으로 태우지요. 그래서 노멀전보 조정사 3명이 타야 하는 구식만 잡아먹는 거야. 김포감 왕복시간은 8시간이 안 되므로 초과 근무 수당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두고 하는 말. 의자를 움직이는 소리가 들린다. 1분 경과 후 오전 1시 21분 13초. 기장 정말로 졸려. 알아들을 수 없는 말. 부기장 그럼요. 감이 안 좋네요 기장님. 이 비행에서 결정적인 부분이 바로 여기 나온다. 부기장은 이렇게 말했다. 기장 야 비 많이 온다. 부기장 얘 더 오는 것 같죠 이 안에. 뭔 말이야. 부기장은 이 말을 하기까지 오랜 시간 많은 생각을 해야만 했을 것이다. 그는 라트와트가 조종하는 개방적인 분위기의 조종실에 앉아 있던 것이 아니었다. 대한항공 승무원들 사이에는 선배가 은퇴할 때 후배가 식사를 대접한다거나 선물을 제공하는 풍습이 있다. 한 전직 대한항공 조종사에 따르면 상당수 조종실의 분위기가 기장이 책임지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비행기를 조종하고 다른 사람은 조용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고 한다. 한 번은 대한항공의 델타 항공의 보고서가 익명으로 인터넷에 공개되어 파장을 불어일으킨 적이 있다. 참고인 중 한 명에 따르면 부기장이 관제탑의 지시를 잘못 듣고 다른 비행기가 올라탔어야 할 항로로 비행기를 인도하는 경우를 목격했다고 한다. 부기장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시계가 잘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밖을 내다보고 현재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았다. 결국 비행기의 레이더가 실수를 잡아냈으며 그 증언에서 결정적인 문장이 튀어나온다. 기장은 부기장의 실수를 탓하며 그를 손등으로 때렸다. 손등을 때렸다고? 분명 장난은 아닐 것이다.
비행 전에 예비 모임을 위해 3명의 파일럿이 만난 자리에서 부기장과 기관사는 기장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이때 부기장은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하며 존경 어린 말투로 처음 뵙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당신을 만나는 것은 처음입니다라는 뜻이다. 한국에 있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 사이의 관계를 반영해 적용되는 복잡한 경어 체계가 있다. 아주 낮춤, 해라, 예사 낮춤 하게, 예사 높임 하오, 아주 높임, 하십시오 등이 그것이다. 기장에게 말할 때 부기장은 이들 중 적절한 표현을 찾기 위해 고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대화 상대방과의 관계에 엄청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문화를 바탕에 두고 있다. 한국의 언어학자 손어민의 책을 보자. 밥상에서 손 아래 사람은 손위 사람이 앉아 수저를 들 때까지 수저를 들어서는 안 되며 손위 사람이 수저를 내려놓을 때까지 자리를 떠서도 안 된다. 사회적으로 상급자가 있는 곳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과 술을 마실 때는 잔을 가리고 몸을 돌려서 마셔야 한다. 자신의 친지가 아니라 해도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을 만나면 허리를 숙여 인사해야 한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들어오면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며 그 앞을 함부로 지나쳐서 걸어가도 안 된다. 연장자가 누구냐, 누가 더 높으냐에 따라 모든 사회적 행동 양식이 규정되어 있다. 찬물에도 위아래가 있다는 말이 보여주는 것처럼 차가운 물을 마실 때도 순서를 지켜야 한다. 부기장은 더 오는 것 같죠, 이 안에 라고 말하는 대신 어떻게 말해야 했을까? 우리는 그가 말하고자 했던 것을 알고 있다. 기장님, 비상대책 없이 시계 접근을 하겠다고 하셨지만 바깥 날씨가 끔찍합니다. 구름을 뚫고 나가면 활주로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만약 안 보이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밖은 완전히 깜깜하고 비는 쏟아지는데 글라이드 스코프는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지 못했다. 그는 힌트를 주면서 스스로 상급자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부기장은 날씨에 대해 다시는 언급하지 않았다.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나와 파일럿들이 먼 곳의 불빛을 발견했을 때의 상황이다. 기관사가 물었다. 이게 괌이야? 잠시 침묵한 후 그가 다시 말했다. 이거 괌이야, 괌. 기장이 웃음을 터뜨렸다. 허허허, 괌 좋네. 하지만 좋지 않았다. 착각을 하고 있었을 뿐이다. 공항에서 32km나 떨어진 지점이었고 주변의 기상 상황은 엄청나게 좋지 않았다. 날씨를 추적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던 터라 기관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 기상 레이더 덕 많이 본다. 기상 레이더 덕을 많이 본다고? 두 번째 힌트는 이렇게 제시되었다. 기관사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부기장이 의도했던 것과 똑같았다. 그는 아마도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이다. 육안에만 의존해서 착륙을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기상 레이더에 뜬 걸 보세요. 계속하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서구인의 눈에는 기관사가 이런 말을 고작 한 번만 하고 말았다는 것이 의아하게 보일 수 있다. 서구인의 의사소통은 언어학자들이 화자 중심이라고 부르는 원칙, 즉 의사소통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정확하게 말한 화자에게 책임을 묻는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심지어 플로리다 항공의 비극에서도 부기장은 날개 위에 쌓인 얼음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네 차례나 힌트를 주었고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각각 다른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 그는 자신과 기장 사이의 권력 간격을 의식하긴 했지만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경우 말하는 사람의 문제로 보는 서구 문화에 따라 행동했다. 그러나 한국은 다른 많은 아시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청자 중심이다. 대화 내용을 알아듣는 것은 듣는 사람의 문제인 것이다. 기관사가 보기에 자신은 충분히 말했다. 손호민은 회사원 김씨와 과장 사이의 대화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과장, 날씨도 으스스하고 출출하네. 한잔하러 가는 게 어때? 회사원 김씨, 한잔 하시겠어요? 제가 술을 사겠습니다. 과장, 괜찮아. 좀 참지 뭐. 그 말을 반복한다면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하지. 회사원 김씨, 배고프실 텐데 가시죠. 그는 접대할 의향이 있습니다. 과장, 그럼 나갈까? 받아들이도록 하지. 대화 참여자가 서로 상대방의 의중을 세심하게 짚어가며 말하고 듣는다는 점에서 이 묘한 대화에는 일종의 아름다움이 존재한다. 무감각하고 무신경한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이 대화는 세련되다. 그러나
권력 간격이 먼 대화는 듣는 사람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능력이 있을 때라야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 양쪽 모두 상대방의 의중을 떠볼 만한 시간이 많을 때 가능한 것이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 글라이드 스코프가 고장난 공항으로 비행기를 착륙시켜야 하는 탈진한 조종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실패해서 성공에 이끌어내는 길. 2000년 대한항공은 델타항공으로부터 데이비드 그린버그를 비행 담당자로 영입했다. 그린버그가 처음으로 한 일은 그가 대한항공의 문제를 뿌리부터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면 내놓을 수 없었던 것이었다. 우선 그는 전 항공사 승무원의 영어 실력 평가에 들어갔다. 그 당시의 상황을 솔직히 말해주었다. 괜찮은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항공 영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지요. 그는 두 번째 단계로 보잉의 계열사인 알테온의 대한항공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이관했다. 알테온은 영어로 훈련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한국어를 할 수 없었죠. 그린버그는 대한항공의 공용어는 영어다. 만약 대한항공의 조종사로 남고 싶다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규칙을 세웠다. 이건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모두에게 평등하게 기회가 주어졌고 언어가 문제인 사람은 휴직한 후 자비로 공부를 하고 올 수 있게 해주었죠. 하지만 언어는 필터에 불과했습니다. 그 누구도 비행 기술이 모자라 퇴사한 사람은 없었다고 기억합니다. 그린버그는 영어가 항공 세계의 공통 언어라는 점에 착안했다. 승무원들이 비행 절차에 따라 지켜야 하는 체크리스트는 모두 영어로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복창할 때 승무원들은 영어로 말한다. 세계 어디서든 관제탑과 대화할 때도 영어로 말해야 한다. 케네디 공항의 러시아어의 손짓, 발짓으로 대화할 수는 없지요. 어디까지나 대화로 풀어가야 하므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물론 한국 사람들끼리 영어로 말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외국인과 중요한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영어는 매우 중요해집니다. 그린버그는 조종사들에게 또 다른 정체성을 심어주고자 했었다. 그들이 문화적 유산의 함정에 빠져 있다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보았기 때문이다. 일단 조종석에 앉아있을 때는 기존의 역할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었고 언어는 그 전환을 이끌어내는 열쇠였다. 영어로는 한국어의 복잡한 경어 체계를 사용할 수 없지 않은가. 그린버거의 개혁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가 하지 않은 일에 있었다. 그는 절망에 빠진 대한항공 조종사들을 몽땅 해고하고 권력 간격이 낮은 문화권위 조종사로 대체하지 않았다. 그는 문화적 유산이 문제이고 그 힘은 강력하고 널리 퍼져 있으며 본래의 유용성이 사라진 후에도 오랫도록 지속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문화적 유산을 떨쳐낼 수 없는 것으로 보지는 않았다. 그는 한국인이 스스로의 문화적 기원에 솔직해지고 항공세계와 맞지 않는 부분과 정면으로 대결할 의향이 있다면 그것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결국 그는 학기 선수로부터 소프트웨어 재벌, 인수합병 변호사까지 모든 이들이 누렸던 기회를 대한항공 파일럿에게도 제공했다. 일과 삶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말이다. 나중에 그린버그는 카고 360이라는 화물항공사의 출발을 돕기 위해 대한항공을 떠나면서 대한항공 조종사 몇 명을 데려갔다. 그들은 모두 기관사였고 대한항공의 경직된 위계 질서 속에서는 언제나 기장과 부기장 아래로 세 번째 위치하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대한항공의 기존 환경 속에서 15년에서 18년씩 일한 사람들이었죠. 사다리의 가장 아래쪽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다시 훈련시켰고 서양 성무원들과 함께 배치했습니다.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죠. 자신의 스타일을 확 바꾼 그들은 새 출발을 했습니다. 짐을 벗어 던진 겁니다. 이제 50대에 접어든 그들은 누군가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동안 한 업무를 깊게 판 연장자들이 새로 훈련받고 서구항공사의 조종석에서 성공적으로 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의 문화 속에서 끄집어내 새로운 규범에 적응시켜 주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해방 사례이다. 우리는 문화와 역사, 개인을 둘러싼 외부 세계가 전문적인 영역에서의 성공을 얼마나 좌우하는지는 물론 좋은 파일럿이 되기 위한 조건도 알고 있다.
하지만 비행기를 산 중턱에 들이받은 조종사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가혹하게 내던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패로부터 성공을 이끌어내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 전에 우리는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주제에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1994년 보잉사가 홉스테드 지수와 국가당 비행기 추락 사고의 상관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료를 출판했을 때 보잉사 연구원들은 여러 문화권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다. 보잉사의 항공안전 수석 엔지니어는 이렇게 말했다. 이것이 문제의 전부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문제의 일부가 여기에 있다고 말하는 것뿐이다.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구는 걸까? 각각의 문화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으며 특정한 형태로 행동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일일까? 개인은 그가 속한 문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문화를 무시하면 비행기가 추락한다. 목소리 꺼졌어요, 회장님. 다시 고 5라운드. 다시 조종실로 돌아가 보자. 오늘 기상 레이더 덕 많이 본다. 이제는 누구도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때는 1997년으로 대한항공이 조종실 내 권력 간격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던 시절이었다. 기장은 지쳤고 기관사의 속마음은 기장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었다. 기장이 대답했다. 그래, 정말 쓸모있지. 그는 듣고 있지 않았다. 비행기는 VOR을 목표로 날아가고 있었고 그 VOR은 산 중턱에 있었다. 날씨가 개지 않아 조종사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기장은 랜딩 기어를 내리고 플랩을 펼쳤다. 오전 1시 41분 48초 기장이 말했다. 와이퍼 온. 기관사는 와이퍼를 켰다. 비가 오고 있었다. 오전 1시 41분 59초 부기장이 혼잣말을 했다. 안 보이잖아. 그는 활주로를 찾고 있었다. 보이지 않았다. 그는 아마도 가슴이 철렁거렸을 것이다. 1초 후 지표 근접 경보장치에서 생기 없는 기계음이 흘러나왔다. 500피트. 기체는 지상 500피트에 있었다. 이 경우 지표면은 니미츠 힐의 경사면이었다. 하지만 땅 위에 활주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조종사들은 혼란에 빠졌다. 왜 활주로가 보이지 않는 걸까? 기관사가 놀라는 어투로 라고 말했다. 경보장치에서 울리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처음 생각했던 위치와 달리 자신들이 어디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머리를 썼는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오전 1시 42분 19초 부기장이 말했다. 착륙 포기합시다. 그는 결국 힌트를 주거나 동료에게 권유하는 방식으로 어조를 높였다. 그는 착륙을 취소하고 싶었던 것이다. 훗날 조사를 통해 그 시점에 부기장이 조정권을 넘겨받고 조정관을 당겼더라면 니미츠 일에 충돌하지 않고 재착륙을 시도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부기장은 기장이 명백히 잘못하고 있을 경우 그렇게 행동하라고 훈련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교실에서 배우는 내용일 뿐이고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은 엄연히 달랐다. 실수를 하면 손등으로 맞을 수도 있는 것이 조정실의 현실이었다. 오전 1시 42분 20초 기관사가 말했다. 안 보이잖아. 결국 재앙이 그들 앞에 얼굴을 드러낼 때가 되어서야 부기장이 기관사가 입을 열었다. 그들은 기장이 고 어라운드 하기를 조정관을 당겨 다시 착륙을 시도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오전 1시 42분 21초 부기장 안 보이죠? 착륙 포기. 오전 1시 42분 22초 기관사 올라갑시다. 오전 42분 23초 기장 고 어라운드. 오전 1시 42분 24초 05 지표 근접 경보장치 100피트. 이 일어났는 게 진짜 1초 상관이네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더 읽을까요? 아니요. 여기까지는요. 씁쓸합니다. 사진. 아시아인이 수학을 더 잘하는 이유. 우리가 진짜 수학을 더 잘할까요? 수학생이 많아서 수학을 더 잘할 것 같긴 하다.